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개편해 만든 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할 때 교통비를 환급해 주죠. K패스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발급이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후 동행카드에 이어서 K패스 그리고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복잡하고 헛갈린다는 분들 계시던데요. 잠시 후 이들 카드들의 장단점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3개월 만에 신청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한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점검해보고 경매시장 및 전세가 흐름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년간의 소회와 함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물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겠다며 물가 안정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장관은 이제 사회부총리로서 교육, 노동, 복지 이런 관련 분야를 통할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마 연기해서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또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 또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 3대 기조를 재천명했고요. 또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요즘 김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가 김값 안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할당 관세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올리고 낮추고 하는 걸 이제 할당 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김값이 1년 사이에 80%나 급등을 하면서 이 도매 가격 기준입니다. 100장당 10,000원 돌파했습니다. 네. 소매 가격 역시 강세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마른 김 10장 가격이 1,27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소매 가격도 25%가량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달엔 더 뛰었었죠. 한때 1,300원대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광천김이나 대천김 같은 국내 김 전문 업체들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을 10에서 최대 30% 이렇게 올리기도 했죠. 네. 자, 이처럼 국내산 김 가격이 폭등하는 것
한국산 김이 세계에서 되게 인기 많은 거 아시죠? 네, 최근 들어서 그렇다면서요. 네. 세계 곳곳에 또 한국산 김이 알려지면서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산 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김값 안정을 위해서 마른 김 700톤, 조미김 125톤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내일부터입니다. 국내 김이 생산되는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마른 김의 경우에는 기본 관세 20%, 또 조미김은 8%의 관세를 각각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오는 7월까지 7,200헥타르 규모의 신규 김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식장 개발 후에 김이 또 자라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할당 관세 조치가 마무리되는 이후인 오는 10월, 11월부터 이제 곱창김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김 생산이 이뤄져 수급이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습니다. 네.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고치로 불어났다고요. 네, 이제 나라의 재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 재정 수지를 보통 많이 봅니다. 이거는 정부의 총 수입에서 이제 총 지출을 뺀 데에다가 네. 국민연금 같은 이제 4대 보장성 기금을 추가로 차감한 수지를 말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 동향 5월호 발표한 것을 보면 이 관리 재정 수지가요, 지난 3월에 75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월별로 관리재정 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에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적자 폭이 가장 컸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요,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 21조 3천억 원이 더 확대됐습니다. 네. 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으로 1,11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 4조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좀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씀씀이는 늘었는데 들어와야 될 세금은 덜 거쳤기 때문이죠. 네. 정부는 사실 경기 방어 또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통 재정 그 집행을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기조가 이어졌고요. 특히 재정 집행이 지난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좀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세 수입을 따져보니까요, 84조 9천억 원, 지난해 동기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를 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조 5천억 원 감소했고요, 소득세도 7천억 원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만 3조 7천억 원 늘었는데 역시 네, 감소분을 네. 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예. 그밖에 이제 세금 외에 세금 수입 외에 세외 수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7조 5천억 원, 작년보다 1천억 원 증가했고요. 또 기금 수입도 있습니다. 55조 1천억 원, 역시 1년 전보다 4조 2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총 수입은 작년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147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총 지출을 따져보니까 네. 작년 동기 대비 25조 4천억 원 증가한 212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64조 7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네. 내년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대폭 확대된다면서요?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루 거래 시간은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후 3시 30분까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회가 이제 대체 거래소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요, 이제 앞으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5시간 30분 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주식 거래 연장을 위해서 그 한국거래소 말고 대체 거래소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 준비 법인이 지난해에는 예비 인가를 받았고요. 네. 이제 올해 4분기에 본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3월 4일부터 대체 거래소를 출범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체 거래소 출범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주식 거래는 사실 한국거래소가 독점 체제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년 넘게 이 독점 체제가 이어져 왔는데 내년에 대체 거래소가 출범되면 이 독점 체제가 깨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규 거래 시간은 그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데 그대로 두고. 네, 그대로 두고 이제 정규 거래 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프리마켓. 프리. 네. 그리고 정규 거래 시간 이후인 오후 3시 반부터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
이렇게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프리하고 애프터 때도 정규 시간과 똑같이 뭐 거래 종목, 거래량 이런 게 다 똑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요, 초기에는 일부 제한이 됩니다. 아. 그래서 거래 종목, 거래량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데요.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에서 유동성이 높은 800여 개 종목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전망이고요. 네. 체결되는 거래량은 이제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15%, 종목별로도 30%로 제한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ETF,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라든지 상장지수증권, ETN 같은 상품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게 호가가 되게 종류가 늘어나요. 지금은 네. 이제 시장가가 있고요. 네. 시장가 외에 4가지 지정가가 있습니다. 뭐 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 이런 4가지 지정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체 거래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대체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 양쪽에 최우선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 으로 가격이 이제 자동으로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라는 게 있고요. 중간가 호가. 네, 중간가 호가. 또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이제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 시스템도 여기서 맞춰 개편이 되는데 금융당국이 이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요건 주문을 집행하도록 하는 최선 집행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중에 자신의 주문을 처리할 시장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 선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자동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이제 증권사가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라면 당장 3월부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K패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뭔가 주머니 사정 때문에 많이 아껴보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미 120만 장 이상 판매된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를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갈아타야 하는 건가, 내게 가장 맞는 거는 어떤 건가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그 K패스가 5월 1일부터 나온 네.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기후 동행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기후동행 카드는 네. 서울시 관내에서 네.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 시민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네. 일단 선택지는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주거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안에서 그렇죠. 교통을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동행 카드냐 이제 K패스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뭐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뭐 서울에서 통행하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K패스를 이용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이는 이제 선택지가 있는 네. 서울 시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가 바로 인접 지역인 과천, 분포, 고양하고는 조금 협약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K패스를 써야 되나 이제 기후동행 카드 써야 되나 이제 고민하실 텐데 네. 기후동행 카드는 정기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돈 지불해서 사놓으면 한 번 타던 뭐 100번을 타던 똑같으니까 네. 사놓고 안 타실 거면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출퇴근이나 통학처럼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정기권인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매일 타지는 않고 그래도 좀 탄다 하면은 이제 K패스를 이용하시는 게 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패스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K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네네. 전국에서 쓸 수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그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서울시 관내에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좀 약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교수님께서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 기후동행 카드가 됐었죠? 참 서울시가 작년 9월인가 그렇습니다. 9일 9월 10일인가 갑자기 딱 이거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지자체들이 좀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사실 그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네. 이제 그 국토부에서 예. 작년 7월에 이제 KPS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게 네. 이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취지도 다 좋은데 좀 쓰기가 불편해요. 예, 뭐 다 입력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승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하고 또 혜택을 넓힌 아주 좋은 제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 환영을 했는데 네. 갑자기 또 특히 수도권에 저희 뭐 인구의 반 이상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서울시에서 KPS하고 상관없는 네. 정기권 방식의 네. 이제 기후동행 카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경기도나 인천시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같은 생활권인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기후동행 카드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제 실제로 그 코로나 시기에 유럽에서 또 뭐 그 대중교통 이제 그 할인 혜택을 하는 그런 패스들이 많이 생겼고 네. 또 이제 뭐 요즘 기후 위기 뭐 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름을 이제 기후동행 카드라고 붙였습니다. 자가용이나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면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돼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하니까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제 그 대중교통을 타도록 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할인 혜택 이런 걸 주는 게 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기후 네네. 동행 카드라는 이름을 붙였군요. 네. 근데 네. 이제 약간 이제 내부터 넌센스인 게 네. 말 그대로 이제 기후동행 카드의 의미를 살리려면 자가용 이용자들이 이제 승용차를 버리고 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네. 네, 자가용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싸기 때문에 네.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자가용 타지는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정기권 방식이 결국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은 좋지만 자가용 이용하신 분들은 요금 조금 깎아준다고 그래서 자가용을 뭐 저기 대중교통으로 그렇죠. 금방 바꿔 타진 않는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패턴을 보면 서울 시내는 잘 돼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네. 자가용 이제 이용하시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부분이 경기도나 인천에서 네. 서울 오실 때 자가용 비율이 꽤 높거든요. 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사실은 조금 더 그 강조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렇겠네요. 조금 핀트가 예. 기후 동행이란 말이 약간 좀 취지가 그렇죠. 무색하다는 네, 느낌을 네. 약간 받게 되네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이제 그리고 작년에 또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근데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왜 작년에 요금 올렸지? 그러네요. 그냥 올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논란은 이제 뒤로 해놓고 네네.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KPS하고 기후동행 카드하고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네네. KPS는 그 이제 정액권이라고 하셨고요. 그럼 정액권을 사가지고 그 얼마 이상 그러니까 얼마에 사죠 보통? 이제 그 먼저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네. 정기권이니까 네. 이제 62,000원짜리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이제 6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따릉이 또 이용객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릉이까지 포함하면 3,000원 더 내셔야 되고 네. 그렇다면 이제 62,0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좀 할인해서 이제 그 할인이 있기 때문에 좀 쌉니다. 예. 그래서 정기권 산 다음에 이제 무제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뭐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KPS를 이제 구매하시면 나중에 후불로 이렇게 환급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카드 쓰는 것처럼 쓰고 나면 네. 한 달 후에 이제 해주는데 참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게요. 그 경기도는 이제 경기 패스가 있고 인천 아이패스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굳이 따로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네. K패스 가입하면서 자기 이제 거주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경기 패스, 아이패스로 가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편리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패스, 인천 패스는 또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용객도 많고 상대적으로 조금 재정 여건이 그 이제 좋기 때문에 네. K패스는 한 달에 60회까지만 이제 혜택을 주는데 네. 이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60회 이상 써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어떤 게요? 경기 패스와 경기 그다음에 인천 패스. 패스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 할인을 해주는데 네. 일반은 20%고, 근데 기본 K 패스는 이제 35세까지인데 네. 이것도 이제 연령도 높여가지고 39세까지. 그래서 어디가요? 그 경기 패스와 이제 인천 패스, 패스가. 인천 아이 패스가. 네네. 네, 그래서 39세. 그래서 그 경기도와 인천시는 기본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K 패스에다가 자체적으로 좀 더 할인 혜택을 이제 넓힌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이 기후동행 카드는 이제 제한이 없고 네네. K패스,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 이거는 19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19세 이상인데 네. 또 거길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청소년 그 대중교통 할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연간 이제 제공하는. 네. 그래서 이제 KPS 혜택을 이제 못 받는 19세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청소년 할인 혜택 이제 이걸 주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그 어떤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게 더 카드가 혜택이 큰지는 그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서울 시민들만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 다른 분들은 뭐 그 교통형 카드를 이용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의 이슈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만 네.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혹시 그렇지 않고 그 복합 생활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서울에 살고 직장이 수도권이거나 네네. 아니면 수도권에 사는데 직장이 서울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케이스별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네. 근데 이게 참 그 교통형 카드의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집은 이제 뭐 경기도 용인인데 네. 직장이 서울 시내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이제 지하철 또는 광역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통형 카드의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교통형 카드 혜택 대상은 서울 시내 시내버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김포 그다음에 군포, 과천, 고양시하고 네. 이제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일부 이제 그런 그 지하철 관내 이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 골드라인만은 그건 된다면서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일부 이제 시고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그 외 대부분에서는 사실은 경기도 살면서 서울 출퇴근하신 분들은 네. 주로 타는 게 광역버스, 광역철도인데 근데 포함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서울에서 또 이렇게 사시면서 경기도 인천에 또 직장 학교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럼 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하나 이제 좋은 제안을 하나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광역버스가 비싸잖아요. 네. 이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000원이니까 비싸죠. 엄청 광역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또 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천 광역버스 정기권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예를 보면 정말로 수도권 주민한테 중요한 건 네.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네. 많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교통형 카드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쉬웠던 게 만약 이런 정기권을 도입한다 생각했다 그러면 서울시 독립을 할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이 서로 협약을 해서 수도권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기권을 동시에 또 출시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고 네. 또 자기 어떤 그 생활 특성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데 네. 달랑 이렇게 서울에서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이제 교통형 카드다 보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거주지와 또 직장 또 학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림의 떡입니다. 교통형 카드가.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서울시 안에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계산을 해보면요. 단순 산수입니다. 네. 이제 77,500원이 경계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예. 이제 20% 할인을 주니까 아. 내가 77,500원을 한 달에 쓴다. 네. 그러면 그 80% 하면은 62,000원이니까 네.
그때는 뭐 K패스를 사용하는 서울 시민조차도 네. 기후동행 카드나 별 차이가 없고 똑같고요. 근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생활하시는데 한 달에 뭐 8만 원, 9만 원 쓴다. 네. 그럼 기후동행 카드가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네. 내가 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쓴다? 네. 그러면은 이제 K패스도 유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자주 돌아다닌다 하면은 그러면 K패스를 이용하셔야죠. 아, 네. 네. 그전엔 출발 도착 버튼 눌렀던 그 알뜰 교통카드가 네. 좀 불편했는데 불편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훨씬 더 네네. 이제 편리해졌고 또 다양한 교통수단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또 그 K패스가 네.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네. 둘 다 사셔도 될 거. 그러니까 이제 자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K패스는 뭐 요즘 다 체크카드 연회비 없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네. 사 두시고 그래서 뭐 지방 가서 이렇게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에서 그분은 이제 또 K패스 외에 뭐 기후동행 카드 뭐 이렇게 하나 구입하셔서 네. 이용하시고 그래서 K패스는 그냥 기본으로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앱 설치하고 가지고 계셔도 뭐 전혀 손해날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요. 얼마 전에 그 3월 말인가 그 네네. 개통됐던 GTX-A GTX.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K패스 혜택에 포함됐습니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주 유용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비싸잖아요. 4,450원이니까. 수원 동탄이 4,450원인데 엄청 비싼데. 근데 일반이 3,560원 그렇죠. 꼴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은 3,110원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네. 괜찮겠네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K패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용하시더라도 네. 또 여기 스마트폰 앱에서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K패스 하나 가지고 계시면 뭐 조금 쓰셔도 뭐 그 손해 볼 거 없고요. 조금 15배 이상 쓰시면 또 조금이라도 환급 받으시니까 네. 하나 뭐 그 가입하셔서 네. 앱 설치하시면 저는 손해 날 거 네.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직장하고 네네. 회사하고 이제 집이 좀 가까운 편이라서 네네. 좀 걸으면 가능하거든요. 한참 걸으면. 근데 이제 가끔마다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스를 한 번도 가입을 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를 교수님 한번 여쭤볼까 오시면 여쭤볼까 했는데, 네. 아까 그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네. K패스라고만 치시면 홈페이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컴맹이신 분들도 거기 설명대로 한번 클릭 몇 컴맹 번 아니에요. 네. 몇 번 클릭하시면 네.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10개 카드 회사에서 다 상품 출시됐기 때문에 네. 자기 원래 뭐 주로 쓰던 카드사에서 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 또 신용카드도 있고 또 체크카드 있으니까 네. 뭐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네. 그냥 그 카드 이제 가입하시면 이 K패스 외에도 기본 또 이렇게 어떤 혜택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손해 볼 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연동이 돼 있고 또 추가 혜택도 또 있고 막 그런가 그렇습니다.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환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K패스 환급은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15번 이상이 이제 이번 달에 달별로 이렇게 이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달에 한 달 동안 썼더니 이게 네. 이제 제가 뭐 60회를 썼던 아니면 50회를 썼던지 간에 쓰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체크카드 썼다 그러면 체크카드 나가는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기반의 K패스 썼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카드 거기로 이제 다시 환급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이거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전체 그 취지는 정말 좋아요. 네네. 우리 뭐 서울 시민만 시민이냐 하면서 기후동행 카드 우리는 못 쓴다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지역민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확대되든 간에 일단은 이게 이제 실시가 돼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 이미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급을 신청할 때니까 했다니까 굉장히 인기인데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네. 네.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교수님? 이제 K패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앙정부하고 국토교통부니까. 네, 국토교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하고 네. 50대 50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반반씩이에요? 네, 반반입니다. 복잡하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사실은 진일보한 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뭐 철도나 도로나 이런 거는 이제 건설은 해주는데 네. 도와주는데 운영비라 그러잖아요. 버스 운영하는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KPS 도입하면서 그래도 이제 환급금의 반은 이렇게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니까 네. 저는 진유보했다고 보고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조금 부자라 그래서 네. 한 40%만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동행 카드는 순수하게 이제 서울시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100% 감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는 보관은 사실 있는 게 네. 아시겠지만 서울시 버스는 이제 준공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뭐 연간 이제 예전에는 한 3-4천억씩 이렇게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걸 따로 뭐 요금을 뭐 이렇게 기후동행 카드에 대한 손실을 네. 별도로 보존하는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하철 서울 메트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그 코로나 지나면서 연간 뭐 1조 뭐 이런 정도 손실이 나오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서울 메트로가 너무 손실이 커서 작년에 이제 150원 올리고 또 네. 올해 150원 올린다 그래가지고 조금 숨통이 트나 있는데 네.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는 네. 이거 반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서울 메트로가 서울시 살아기는 하지만은 네.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플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 어쨌든 이게 기본 이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하지 무한정 계속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건지 이게 좀 의문점이 지금 이제 있어요. KPS 같은 경우는 올해 네. 이제 정부에서 한 1,500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제 이용이 늘어나면 뭐 그 추가로 예산은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물론 커 보이지만 그 이거는 정책의 우선순위의 이슈지 저희가 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 규모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뭐 서울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이제 버스 준공제로 한 8천억 정도를 보존을 해줬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런 걸 왜 우리가 허용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게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발이니까 네. 요금을 일부 좀 낮춰서 네. 이렇게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뭐 그 이거는 재정적 부담보다는 과연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룰 수 있느냐의 이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런 KPS 방식이 굉장히 저는 그 바람직한 게 네. 그 기존의 우리나라는 원가에 비해서 한 60에 70% 정도만 요금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 원가라 그러면 60원만 내고 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금으로 메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KPS 방식으로 돌아서면 요금을 아예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외국처럼. 아. 정상화시키고 시민들한테 환급해가지고 네.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제 이런 방식은 기존에는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가요? 이제 국가에서 드는 비용은 다 같겠지만 네. 지금은 드는 비용 같은데. 같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버스 회사 그다음에 지하철 운송사한테 이렇게 통으로 돈을 크게 주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으니까 사실은 이게 그 너무 어떤 노력해가지고 그럴 이유가 사실 동배가 없거든요. 경쟁하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 너희들 요금을 외국처럼 정상화할 거니까 너희들은 요금만 받아서 열심히 경영해.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 부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은 그 전에는 이게 원래 60원짜리인가 그랬는데 네. 알고 100원짜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환급을 해주면 그동안 내가 낸 세금 이렇게 쓰이는 걸 잘 알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실제로 직접 이용하는 사람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실제로 어떤 그 국가의 재정을 그다음에 세금을 명확하게 이렇게 그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게 굉장히 큰 물꼬를 텄다. 네. 예, 그래서 이 어떤 이번에 KPS 방식의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점은 좀 포함되면 좋겠다 이런 점 있으시면 아까 그 네. 통합 지자체 네네, 간의 네. 통합 이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지금 서울시 내 기후동행 카드 62,000원인데 사실 서울시 내 버스는 뭐 1,500원 이제 1,400원이잖아요. 근데 광역버스 3,000원. 그러니까 네. 실제로 실제로 정말 부담 느끼시는 분들은 네.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전기권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울 같은 77,500원이 이제 경계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10만 원 이거 이제 제가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경기도나 인천에서 타시는 분들이 뭐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까지 넘어가면은 네. 그 이상은 안 받게 그래서 이렇게 네. 상한을 정해서 한다든지 네.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그
그러니까 통학 그러니까 그다음에 통금 비용의 부담이 있는 그런 수도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KPS와 정기권을 결합한 이런 어떤 새로운 카드가 왔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게 돈 문제겠죠. 또 네, 정부에서. 그래요. 아주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다각도로 검토해 본 후에 적정한 좀 합의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40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동산 뉴스 짚어보고 한 뼘 깊이 한 발 빠르게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다른 곳에서 뵙기만 하다가 뉴스판에서 뵙기만 하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모시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 3월 거래량이 뭐 2021년 5월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37건으로 2021년 5월에 4,913건 이래 월간 거래량으로는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뭐 실거래 신고 기간에 남아 있는 4월 거래량도 5월 6일 현재 2,643건으로 거래가 최근 제법 되는 편입니다. 네. 뭐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전셋값 상승 그리고 1월 말에 시행된 신생아 특례 저리 대출 등이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거래 회복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랬을까요? 출시 석 달 만에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5조 원 넘겼다고요? 네. 대출 금리가 꽤 낮은 편이죠. 맞습니다. 뭐 최저 1%에서 네. 최대 3%대 네.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1월에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 2천억 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목표 32조 원 가운데 뭐 16% 가량 소진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 3월 중에 현재 1억 3천만 원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소득 신혼부부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 그 2년 이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전유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그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수도권 중심의 급매물 매입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목표가 어느 정도를 잡고 있었던 거죠? 최대 32조 원이고요. 네.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고 네. 지난해에서 올해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회복세를 보이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나 이제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반기 글쎄요. 지금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네. 곧 하반기인데 이런 움직임이 이제 올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칠지 좀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요즘 중동 이슈나 쉽사리 둔화하지 않는 이제 물가 상승이 글로벌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국내도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연초보다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뭐 아직 평년 주택 거래만큼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뭐 여전히 시장에 쌓인 아파트 매매 매물량도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뭐 수도권 중심으로 당분간 주택 시장의 거래나 가격 움직임은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가다서기를 반복할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뭐 계절적인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다소 거래가 빠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습니까? 4월에 서울 빌라 경매건이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하던데요. 이 얘기도 잠깐 좀 해주실까요? 네, 5월 6일 경공매 전문기업 조사에 따르면 그 4월 서울 빌라 법원 경매 진행 건수가 총 1,4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네. 월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06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22년 말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서울 지역 빌라 경매 건수는 작년 10월에 1,000건을 넘어선 이후에 7개월 연속 1,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경기 침체 그리고 지난해 역전세나 전세 사기 여파가 겹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어떤 이제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경매가 아무래도 더 많이 네. 나오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무슨 사기 사건 막 있고 그런 데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 4월 서울 경매 진행 건수를 이제 지역별로 보면 연립 다세대가 밀집해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강서구가 53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네. 양천구, 구로구가 각각 144건, 1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관악구, 금천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순으로 경매 물건이 있었는데요. 경매가 진행된 빌라의 낙찰률이 한 15%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채 중에 사실 1.5채만 경매 낙찰된다고 볼 수 있을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급증한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빌라가 경매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4월의 경기 지역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총 975건으로 2006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전세값이 급등했던 2021년 전후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물량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립 경매는 한동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 아파트 그 전세 시장 얘기도 좀 해볼까요?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전세가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런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4월 29일 기준 그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전세 변동률을 보면 그 서울시가 1.22%, 경기도가 0.95%, 인천광역시가 1.75% 상승해서 전국 평균 0.37%보다 변동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역전세와 전세 사기 우려를 낳았던 이제 지난해와는 좀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네.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특히 전세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제 5억 원 이하 주택에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부는 역세권과 신축 선호단지에 해당 대출을 이용해서 임차인이 유입됐다고 보여지고요. 과거보다 전세 물건도 줄고 그리고 임대차 갱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세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임대차 2법 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시장에 관심이 크더라고요. 네. 이제 4월 총선에서 이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 또 소폭 손질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수도권은 전세가가 상승하지만 지방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과거 도입한 임대차 입법의 전면 개편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수도권 전세 가격이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현재 1% 안팎의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2+2 갱신권 계약이라든지 임대료 상한 규정을 손보는 것보다는 세입자가 갱신 계약한 이후에 묵시적 갱신처럼 임대차 기한 내에 임의 해제를 하지 못하는 정도의 규제 변동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마저도 일단 22대 국회가 개원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아파트 전세 시장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전세도 아파트하고 또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역전세나 전세 사기 우려가 컸었고요. 실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15,000명을 넘긴 상태인데 특히 연립다세대나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높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어려운 비아파트 전세 거래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월세를 목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이라 뭐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 비중이 큰 편인데 뭐 최근에도 전세 거래는 평년보다 좀 줄었고 그리고 월세 거래는 평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네. 뭐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세가율이 일단 적정한지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가입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들의 보증금 반환 안전성을 잘 살펴보시고 뭐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임대차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세가율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매매가 대비 좀 안전하려면 전세가율이 60% 정도 되면 좋은데요. 네. 사실 연립다세대는 최근 이제 90%나 80%에도 육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럴 때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 가입 가능한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최근에 법이 강화돼서 이제 공시가격의 150%를 넘어서면 네. 사실상 반환 보증 상품 가입하시기 어렵습니다. 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뭐 너무 전세만 고집하시기보다는 네. 보증보 월세 같은 반전세 상품 일부는 이제 월세를 내는 상품을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전세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좀 불안하시다고 하면 네.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해당하는 지역구에 이미 거래된 임대차의 전월세 거래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이 정도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그 수준 안에서 하시면 좀 안전하다 이 네,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네. 재건축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어질 것 같고 또 총선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이제 수도권 일기 신도시는 이제 최근 지난해보다는 그 매매 가격의 낙폭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상 올해도 아파트 값이 1% 이상 빠지긴 했습니다. 네. 뭐 다만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네, 네. 그 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그리고 오늘 5월에는 지역별로 전체 재고 아파트의 약 5에서 10% 수준에서 그 정비 사업과 관련된 선도지구 규모를 정할 예정입니다. 네. 뭐 예정대로라면 해당 단지들은 사실 27년에 첫 착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 그리고 용도 지역 변경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일부 선도 단지 위주로는 저는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싶은데요. 네. 대신 이제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예. 사업성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요즘 그래요. 지금보다 2, 3년 후에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뭐 집을 뭐 하루 이틀 사고 팔고 할 건 아니니까 장기적인 그 전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네. 그 사실 한 해 50만 호 가량이던 주택의 인허가가 그 지난해 42만 9천 호 그리고
평균 47만 호에서 58만 호에 달했던 착공이 2022년에 38만 호 그리고 2023년에 23만 9천 호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네. 2025년이나 2026년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물량 감소가 현실화되는 도심에서는 다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고금리 이슈로 PF 대출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 아파트의 공급 진도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이 장기적으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내년에도 서울은 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